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22대 국회가 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벌써부터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거부권 전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또 지각기원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지구당 부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30 세대 젊은 탈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탈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불러올 만큼 정서적 스트레스가 큰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평소 머리숱이 고민이신 분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네, 인원이 1,540명 늘어난 4,695명 확정됐습니다. 이게 좀 보도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왜 다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40개의 학교에서 차의과대를 넣느냐 빼느냐 이걸로 숫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의과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은 이제 대학교 안에 의과가 설립이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의학 전문대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빼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39개 의대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수도권 대학이 29%, 비수도권 대학이 71%를 차지합니다. 수시 모집은 3,000여 명, 67%를 차지하고요. 정시 모집은 1,500여 명, 32%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주목을 받은 게 그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26개 대학에서 총 1,913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보다는 888명이 늘어난 거라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이 비율을 좀 살펴보면 전남대가 79%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요. 그리고 경상국립대가 73% 정도, 부산대도 69%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반대로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 비율을 적용받는데 왜 이렇게 적냐 하면 사실 여기가 광역시도 중에 학령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선발할 그 여력이 적은 거죠. 어쨌든 이로써 각 대학은 공표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수시 모집 요강을 오늘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히 살펴보면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고요. 네, 지금 당장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고 다른 학교들은 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학교 두 곳이 있는데 여기 경상국립대하고 경북대. 여기는 어떻게 오히려 극적으로 학칙 개정을 마쳤고요. 공포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200명씩 늘리면서 최대치를 모두 반영한 셈이 됐고요. 지금까지 학칙을 못 고친 대학교가 3곳인데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충남대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 2군데는 좀 오늘 내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대학 평의원에 심의를 하고 이사장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교 신촌 캠퍼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충남대 같은 경우인데 여기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한이 다가오면서 교육부로부터 또 학교 측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학 평의원회가 이미 한번 부결을 또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공포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토로를 학교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엄밀히 학칙 개정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고 이걸 넘기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또 변수가 뭐냐면 네. 이 시정 명령이라는 게 입학 정원 5% 범위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보통 의대 정원에 어떤 제재를 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의 신입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사범 계열이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 장관이 인원을 개입하는 거랑 또 달라서 탁과랑 그런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애꿎은 탁과만 또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학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학칙 개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들도 또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이건 일방적으로 공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를 또 앞으로 할 예정이라서 소송전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급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정부가 의대생 단체에도 그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의대생 단체들이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교육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동맹 휴학 같은 거는 휴학 승인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대로 의대생들이 안 돌아오면 이게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유급되거나 아니면 휴학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마저도 1학년은 또 휴학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복학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학교 떠나 있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우르르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신입생들은 또 그만큼 네. 더 몇 배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그래서 수업 여건, 환경이 최악에 달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내년도 대입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른바 무전공이라 불리는 전공 자율 선택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한 혼란도 예상되고 있죠. 네, 무전공, 자율전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대학부터 입학을 하고 난 뒤에 학교 다니면서 세부 전공을 정하는 그런 거죠. 네. 올해 입시에서는 무전공으로 3만 8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전체 29%에 육박하는데 신입생 10명 중에 3명은 입학 후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전공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전공 학부처럼 입학 후에 학내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좁혀지죠. 계열, 단과대는 좀 정해놓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이런 식인 건데 이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는 무전공을 각 대학교에 굉장히 독려를 해왔어요. 네.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이면 대학별로 가산점을 주는 시기였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제 인기 학과 쏠림이 심화하거나 또 비인기 학과일수록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비인기 학문이 고사할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교육부 측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뭐 성적 순으로 일단 뭐 그런 흥미 적성 고려하지 않고 입학부터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인기 학과를 쫓아가는 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입시업계에서는 지금 이 의대 증원보다도 무전공 선발 확대가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무전공은 조금 더 범용적인데 학과별 모집 인원 변동에도 직결이 되고요. 네. 또 지금 내년도 입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과별로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촛불 집회까지 열었고 또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이라는 이름의 촛불 집회를 전국에서 열었습니다.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국민 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이런 문구들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요. 이면택 의협회장은 지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이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좀 수위가 높죠.
그러나 귀추가 주목됐던 의사총파업이라든가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한 계획은 따로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면택 회장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하고 이제는 개원이와 봉직이도 큰 싸움에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까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사실 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던 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인 거고요. 이에 따라서 3월에는 지난 3월에 고난도 수술에서 소아 가산을 확대를 했었고 4월에 중증 심장질환 그 중재 시술 보상 강화 방침도 내놨는데 이에 후속 조치로 또 7월에는 신장 이식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좀 추후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고요. 또 추가로 중대부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네, 이게 헌정사 검사 신분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이 안동환 검사 이야기를 좀 보면 네. 작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 사건에 연루가 됐었고요. 네. 이 사건에서 이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증거가 훗날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그럼 이게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받은 별도의 그 사건 여기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얘기하는데 그 별도의 사건을 가져와서 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유호성 씨 경우 보면은 외국환거래법 방금 말씀드린 혐의인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기각이 됐거든요. 대법에서 본 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거 의도적으로 끌고 와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 탄핵소추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을 앞두고도 쟁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건지 아닌지 이게 핵심이었고요. 이번 헌재 의견을 좀 보면 5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 4명이 조금 소수 의견이죠. 5대 4니까. 안동환 검사의 공소 제기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기각으로 간 다수 의견 5명의 네. 재판관이 있는데 5명으로 더 다수 의견이 됐어도 여기서도 또 구체적으로는 조금 엇갈려요. 3명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2명은 기각 의견으로 같이 하면서도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5대 4로 기각이 됐지만 재판관 6명들 의견을 좀 보면 사실상 안동환 검사가 검사 권한을 남용했다고 본 게 6명인 겁니다. 어쨌든 간 탄핵소추가 기각됐기 때문에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재판관들의 의견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팽팽히 갈렸기 때문에 다른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첨예한 경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헌재 판단 직후에 자연스럽게 지금 계류 중인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으로 시선이 모아지는데요. 손준성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총선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송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섭 검사는 골프장 운영하는 천안 부탁을 받아서 골프장 직원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거나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어떤 골프장 이용해서 특혜를 봐줬다, 편의를 봐줬다라는 의혹
의혹을 받고 있고요. 두 건 다 모두 지난해 12월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동환 검사 첫 검사 그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 의견 차이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또 나뉘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건도 치열한 경론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금요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워낙에 부동산이 들썩였던 시기라서 네. 잘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 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했죠.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이 있었고 종부세를 낼 주택 공시 가격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높이는 방안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았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미 이분들 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를 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헌재 입장은 그 과세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네. 봤어요. 종부세의 공익성에 더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차등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를 고려했을 때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이렇게 역시 봤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 자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헌재는 법리적으로 이 종부세가 갖고 있는 목적, 공익성이라든가 어떤 투기를 막고자 하는 의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에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오래된 얘기긴 한데 종부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재산세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재산세 내고 있는데 이중과세다. 네. 이런 논란이 제일 크고요. 또 실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그 집에 살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현금화 할 수도 없고 집 하나 깔고 있는 건데 갑자기 부자 됐다. 뭐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 맞닥뜨리면서 하루아침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런 중산층들이 많았다. 특히나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은퇴를 했는데 자금을 끌어올 여력이 없는데 이 세금 어떻게 내느냐.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종부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는데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네.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에서도 이번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종부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려는 모습이었던 게 읽혀졌는데 근데 오히려 이번에 헌재가 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입장이 사실상 조금 애매해진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간 여당은 이번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종부세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금요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됐고요.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영동 부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야겠는데요. 2개 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흥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기림 3터널 부근부터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기린 6터널 부근 1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어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춘천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네, 의석 균형이라도 맞았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하는 법안을 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겠지만요.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이 190여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협치 부활이 좀 어렵겠구나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을 맞아서 여야 의원실에 난을 하나씩 보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 난을 버리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좀 난의 감정을 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1호 법안들을 어떤 것들을 꺼내 들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발이 된 특검법이 기존의 법보다 위헌 소지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추천권이 원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한변협을 뺐습니다. 민주당에서 1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의 추천권 독점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변협에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후보자를 고르려는 의도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 나이가 많은 인사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된다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조항인데요. 네. 법조계와 여당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곤 하지만 국회 의석수를 봐서도 이제 거부권 전국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 요건이 출석의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원 참석을 가정했을 때요.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이 이탈이 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갔는데요. 그 기간 내내 똘똘 뭉치자라면서 결속을 강조한 것도 이 재표결 리스크에 앞선 표 단속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민생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서 민생 법안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 어떤 걸 발의했는지 보려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헤아릴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먼저지 이 아바타인 한동훈 전 위원장과 상대하는 것은 정권 심판의 선명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이 추진될 경우에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채급만 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제 열린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22대 국회에서의 당정 관계 어떻게 전나가십니까? 22대 국회 당정 관계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기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려 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러한 당정 입법 성과로 2년 뒤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만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20%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당이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기는 했지만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큰 만큼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22대에는 방어가 힘들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22대 국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여기에서 더 찬성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해요. 네. 또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초반이더라도 이 8석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높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이은지 기자가 취재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경찰로 이첩됐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야당에서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다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 17명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휴가에 나선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에게 그것도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은 이유가 불보듯 뻔하다. 수사를 무마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공식 라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정황이다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당이 의원들 희망 상임위는 어느 정도 배치해둔 네. 상황인데요. 문제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두고 아직 이견차를 하나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이 원구성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 도리에 다하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만약 민주당은 합의가 이때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게 주는 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구성 협상 지연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3대 국회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각 개원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국회법을 좀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려 36년간 이어온 악습입니다.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 완료되는 이 원구성 협상에 평균 42.391이 소요됐고요. 네. 특히 이 전반기 원구성은 47.441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원구성 협상 지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국회법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협상 때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나 관리를 들이대거나 원구성 협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적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데요. 학계에서도 원구성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 경쟁이 치열해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보좌관들이 밤샘 대기까지 했다고요. 네, 의원과 앞에서 이제 밤샘 대기를 한 건데요. 22대 국회 1호로 접수된 법안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그 발의의 주인공인데요. 네. 이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1호 법안 발의를 위해서 26일 오전 9시부터 무려 3박 4일 동안 이 의원과 앞에서 밤샘 대기를 한 끝에 성공을 한 겁니다. 보좌진들은 침낭을 놓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의원과 앞 복도를 지켰다고 하고요. 서 의원도 직접 대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상징성 그리고 화제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접수된 법안이란 점에서 이 상징성뿐 아니라 법안의 중요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겁니다. 또 서미화 의원이 첫 법안으로 뭘 냈다는 게 벌써부터 기사화되고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 화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사례들에서도 실제로 상징성만큼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 1호 법안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18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폐기가 되고 대안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이제 민주당 박정 의원이 냈던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 법안이었는데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원리, 운영 원리로 삼는 사회적 기본법인데요. 당시에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중진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지구당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당은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각 지역구마다 존재했던 정당별 지역사무소입니다. 정당의 기초 단위이자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앙당에서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의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인사들과 정경유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02년에 국민의힘에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이 불법 대선 자금 전달의 유통 경로가 바로 이 지구당이다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20년 전 2004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재부상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게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의 활동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를 뒀는데 이들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제약을 받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외 인사가 이 지역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이 돈을 후원받을 수도 없고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지구당 부활 논의는 매 국회에 반복이 됐지만 실현되진 못했는데 이번에 좀 다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야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또 차기 여당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낸 만큼 양당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절충형 지도 체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2, 3등을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말했는데요.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정치 신인에 가깝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아는 한동훈 리스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공감을 표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주치 코너와 한낮의 음악실 김유나의 멜로우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맛보기로 먹어보자와 맛배기로 먹어보자 가운데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맛보기로 먹어보자입니다. 맛보기는 맛을 보도록 조금 내놓은 음식인데요. 여기에는 맛을 보다란 뜻이 들어간 것이니까 맛보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2번째 문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다와 교수님께 자문을 하다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흔히 자문을 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자문을 하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문은 물을 짜, 물을 문자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즉, 의견을 묻는 것을 구한다. 이것은 의미상으로도 좀 어색하죠? 예를 들어 정부는 학계에 자문을 하여 환경보호구역을 정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깡통이 웽댕그랑 뒹굴다와 웽댕그렁 뒹굴다 중에서 맞는 것은 웽댕그랑 뒹굴다입니다. 웽댕그랑은 얇은 쇠붙이 따위가 요란스럽게 마구 부딪히는 소리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했지만 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구름이 많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볕도 강하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춘천, 광주 27도, 강릉 28도, 경북 김천과 경남 밀양은 30도로 경상도는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부터 경기 북부에는 비가 시작돼 내일 이른 새벽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은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강원도와 경북에는 일요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시위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서해에서 GPS 교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원 워크숍을 이틀째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청탁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4월 세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6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큰 폭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거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은 무죄이며 조작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발생한 사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이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 근처 오피스텔 건물 앞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등장했는데요. 30대 아내가 오피스텔 계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가슴과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구급대는 아래층에서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는데 앞서 발견된 여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네, 피해 여성들과 그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가족 관계는 아닌 거죠? 네, 가족 관계는 아니고요. 이 60대 남성은 숨진 60대 여성과 최근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이날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서 이 남성을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 10분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약 40분 만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고요. 경찰은 CCTV에 담긴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 남성을 추격한 끝에 도주 13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 살인, 교제 폭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네, 최근 헤어지지 않은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참혹한 데이트 폭력 범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4,000명에 육박했는데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고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고
혐의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네. 했고요.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0여 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도 했죠. 이처럼 교제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마치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을 다 포함하는 법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인데요. 모든 교제 폭력이 스토킹은 아니잖아요. 네. 이미 교제하고 있는 관계인데 교제하는 동안에 스토킹을 한다라는 건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교제 폭력은 스토킹 처벌법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요. 남자친구들과 어떻게 헤어지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글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헤어질 결심, 안심, 이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혼 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산 분할액은 1심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책임은 최 회장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과소평가됐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 활동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 선고일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환영한 반면 최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세계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재산 분할 판결로 SK의 지배 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SK그룹 지배 구조도 이번 판결에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최 회장 측이 이같이 격양된 반응을 보인 건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그룹 경영권 리스크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 SK 합산 지분이 25.57%를 넘는 만큼 재산 분할 판결이 최 회장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권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액수를 1심보다 1조 3천억 원 이상 증액하면서 판이 뒤집힌 겁니다. 최 회장의 국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긴 하지만 자산 대부분을 현금이 아닌 그룹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위자료를 주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추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험 부담이 큰 SK 지분 매각보다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와 가까운 어도 측 이사 2명은 해임이 됐네요. 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요. 결론부터 한 줄 정리해드리자면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였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민희진 대표는 모그룹인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 이사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임시주총을 확정하자 민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총회를 하루 앞둔 어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섰는데요.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 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대표직은 지켜냈지만 오늘 열린 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측 인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배치하여 어도어 경영진을 물갈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 대표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지진 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를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숨진 훈련병의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참고인 조사에 앞서 진행한 현장 확인에서 연병장을 비롯해 부대 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5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후부터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확보한 CCTV를 통해 파악되는 사실과 훈련병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대조 중인데 다만 연병장 CCTV가 일부만 비추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태고요. 의료사고 전담수사요원까지 수사전담팀에 합류해 부대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넓은 수사 이후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할지 결정할 텐데요. 네. 현재 이들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서 이 부대 내에서는 전우조가 형성된 상태라고 하고요. 불안 증세를 보여서 심리 상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규율과 규칙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만 숨진 훈련병 당시 겨우 입대한 지 9일차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부디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복권이 불티나게 팔린다고요? 네, 저도 작게나마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내 집 마련의 꿈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사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3월 석 달간 로또나 연금 복권 등을 구매한 가구는 무려 221만 2천여 가구에 달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는데 10집 중 한 집꼴로 한 달 평균 7,321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팔리는 숫자도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5,000원대였는데 불과 4년 새 20% 넘게 더 많은 금액을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죠. 당첨되면 무엇을 해볼까라는 질문에 네. 1등 당첨자들의 3분의 1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말했고요. 대출금 상환이 이와 비슷한 32%, 부모님 또는 주변 가족 돕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아나운서님은 만약 당첨되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실 건가요? 저는 이미 친구와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 네.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게 조금 더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실 건가요? 근데 하지만 티는 좀 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이렇게 같은 질문에 배우자에게 알린다가 47%로 가장 많았고요. 여기 있네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가 29%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 복권을 구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1명꼴로 좋은 꿈을 꿔서라는 답을 했는데 1등 당첨자들의 대답에서도 꿈 얘기가 많았습니다.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가 29%로 가장 많았고요. 동물과 재물에 관한 꿈이 각각 9%로 뒤를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꿈에 할머니가 돼지 타고 나타나시면 무조건 사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길몽이 또 없죠. 네. 마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따 집 들어갈 때 저도 한 장 사볼 건데 행운의 번호로 12 한번 추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해변 산책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이 바다의 날인 거 혹시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로 29번째 생일인데 우리 바다에 지금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해수욕장이 문을 닫거나 바다 주변의 시설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안 침식 현상 때문이라는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울창한 해솔숲으로 유명한 신안 중도 우전 해변에 가보면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해안가 산책로 일부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은 엎어져 모래에 파묻혔고 우수
배수관로 등 다른 구조물도 깎여나간 비탈을 따라 그대로 노출돼 있고요. 해변 곳곳에는 이렇게 해안 침식의 영향으로 뿌리까지 뽑힌 소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바닷가 근처 언덕까지 깎여나가면서 해안가 도로 옆은 아슬아슬한 절벽이 돼버렸습니다. 인공 구조물로 파도 흐름이 바뀌고 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간 데다 잦은 태풍으로 침식이 갈수록 심해지는 건데요. 환경운동단체가 지난 2월부터 2달간 전국 주요 해변 5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18곳에서 이 같은 2m 이상의 침식명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국내 360개 해안 가운데 침식 우려 심각 단계는 절반에 가까운 44.7%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아파트 동대표의 당선글이 화제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자와 영문으로 가득한 한 아파트 동대표의 당선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배동 롯데캐슬 동대표 당선금 논란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요. 작성자는 번역기 돌려야 하나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당선글에는 결산 투명성 확보, 관리업체와 전문 경비업체 위탁관리 철저, 하자 보수 신속 진행,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한자와 영문으로 가득합니다. 네. 작성자는 당선된 동대표가 배운 사람이다. 혹은 조선족을 대표로 뽑았는지 논란 중이다 라면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쉬운 글로 표현할 것, 어떤 사람이 어렵게 쓰냐, 사기치려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99%의 확률로 꼰대다, 지식은 있어도 지능은 낮다, 국제아파트인 줄 알았다, 다 열등감이다 같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선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정말 머리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자, 이 탈모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탈모를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얇아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탈모가 사실 뭐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탈모가 얼마나 많으냐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탈모 환자가 25만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2030, 즉 20대에서 30대 사이 환자들이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세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또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이제 탈모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19년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1,500명 성인한테 당신 탈모냐 이렇게 물었더니 22%가 탈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4천만 명에 대입을 했더니 880만 명이 탈모 환자가 되고 거기에 위험군이 포함이 되면 1,000만 명, 즉 성인 4명 중 1명은 탈모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탈모가 사실은 유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유전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유전이 탈모의 한 원인일 뿐이지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 탈모의 요인이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모를 구분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탈모를 우리가
비반응형, 그다음에 불가능한 상태를 반응형 탈모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또 탈모 형식이 다르죠. 네. 남자는 앞머리가 자꾸 올라가면서 M자가 되고, 여성은 정수리 저 뒤쪽이 휑해지는 그런 탈모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녀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아주 독특하게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영향도 받게 되고요. 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나 이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이 탈모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단백질을 너무 안 먹거나 또는 아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양 문제를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탈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박사님, 어떨 때 좀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을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스로 진단도 가능해요? 아유, 그럼요. 자기 얼굴 보면 금방 알죠. 네. 남자들은 이 M자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M자 라인이, 헤어라인이 점점 깊어지는구나를 금세 알 수 있고요. 네. 또 이 앞머리에 모발이 가늘어져서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다 보면 이 얇아진 모발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빠지는 머리카락을 세볼 수도 있는데 한 3일 정도 모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졌다. 이렇게 보이면 이건 틀림없이 탈모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70개에서 한 90개 정도가 빠지는데 이거보다 많이 빠지면 탈모가 의심되니까 병원을 바로 가셔야죠. 이때는 뭐 기다릴 게 없습니다. 바로 병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두부 모발이라고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의 이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울을 2개 비치면 뒷머리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잘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모발이 뒤가 얇아졌다 이러면 이건 틀림없는 탈모입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 확인을 해서 탈모가 좀 시작이 됐다 싶을 땐 뭘 해야 될지 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검색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면 탈모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네. 한 번 먹으면 또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요. 아유, 그럼요. 맞는 걸까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탈모 샴푸, 그죠? 뭐 검은콩, 뭐 검은콩, 성초, 네. 뭐 정말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바로 병원부터 가시라. 네, 우선 진단을 받아서 네. 정말 이게 진행되고 있는 탈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병원의 치료가 1번이다. 어떤 것보다도 치료가 1번입니다. 그래서 약제로는 먹는 약제가 주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주로 남성들을 위한 거죠. 남성 호르몬 억제제 등이 있고 또 혈압약이었던 미녹시딜이라는 약제도 먹을 용량으로 나눠져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바르는 약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사실 조금 약제는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 아니야? 이 말씀 조금 하셨는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시면 약을 끊으셔도 되고 그랬다가 다시 또 탈모가 진행되면 또 잡수셔도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저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네. 특히 남성들은 성기능 장애랑 연결을 지어서 네.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탈모약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약제들이 남성 기능 저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보다는 머리에 자신감을 심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성기능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약을 바로 끊으면 그 일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기능 장애가 오는 이유로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은 노시보 효과라는 거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약이 해롭다 또는 약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약 부작용으로 남성 기능 저하 증상 있기는 하지만 미미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성별에 따라서 탈모약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요? 그렇죠. 약제가 남성한테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고 여성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성은 이런 이제 지금 잘 알려진 약제를 쓸 수 있는데 여성한테는 사용이 불가하죠.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 즉 이 고혈압약 성분인데 이걸 용량을 줄여서 바르는 약도 있고 이걸 복용하게 돼 있는 약제도 있습니다. 또 맥주 효모가 요즘 많이 또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젊은 층의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은 임신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계획이 있을 때는 사실 뭐든지 조심하게 되는데 네. 괜찮을까요? 남성이 복용한 이 탈모에 관계된 치료제가 난임이나 기형아를 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겠고 다만 여성이죠. 이 가임기 여성은 이런 그 남성한테 쓸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손으로 여러 번 자주 만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들은 호르몬 제제거든요. 호르몬을 억제하는 제제들인데 이게 이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아주 쉽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이걸 자주 만지거나 뭐 단 한 번 만져가지고는 뭐 기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취급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성분들은 남성용 이 탈모 약제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었는데 마흔이 넘다 보니까 머리숱이 줄어들어서 네. 먼저 스스로 탈모 샴푸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구매를 하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네.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아니죠.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니까 뭐 탈모 기능성을 앞에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다든지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 탈모를 유발하는 상황을 이 탈모 샴푸가 좀 도와주니까 도움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탈모일 때 정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 탈모 샴푸만 가지고는 효능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탈모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겁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제 기능성을 받은 건데 이런 성분을 이용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머리를 잘 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당연하죠. 네. 이 두피는 혈액이 잘 돌아야 모발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두피에 피지가 많아지면 이 모발이 잘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나 피지가 많이 쌓이고 땀이 난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를 잘 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은 자극이 되고 또 너무 차가운 물은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미온수 도움되고요. 또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두피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샴푸를 너무 많이 하거나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더 건조해지고 건조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피지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에 관해서 속설들이 정말 많은데 왜 머리를 똑똑똑똑똑 두드리면은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자극을 줘서 그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하던데. 머리는 자라는 속도는 거의 일정하고요. 네. 빨리 자라지는 않는데 네. 도움이 좀 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두드리거나 필요 없는 상황에서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탈모가 진행이 됐거나 또는 뭐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두드리시면
아주 그냥 모낭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살살 주시면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모자 쓴 친구들한테 모자 쓰지 말라, 탈모 생긴다 이런 네. 잔소리를 하시죠. 네. 모자와 탈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여름에 자외선이 너무 센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자를 쓰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자외선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피지와 각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주는 즉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너무 장시간 정말 하루 종일 딱 맞는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또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탈모와 관한 속설 중에 하나가 한 대 건너서 유전된다. 네. 저희 남편의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탈모셨고 아버님께서는 머리숱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은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탈모의 유전인자는 우성인자입니다. 우성 유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 친가나 외가 쪽에 탈모가 있으면은 유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탈모가 자식한테 유전될 가능성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듣고 올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탈모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서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0916님, 야간 심야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생활 패턴도 탈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그럼요. 그 생활 패턴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강북 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진이 4년간 추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니 40시간 미만 그룹에 비해서 탈모 치료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아침 저녁 또는 낮밤이 바뀌는 이런 패턴도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257님, 제 아내가 2년 전부터 손톱만한 크기의 부분 탈모가 3군데나 생겼습니다. 좀처럼 낫질 않아서 그냥 방치한 상태인데요. 다른 치료를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럼요.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나 다이어트가 원인이 아닌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도 치료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으로 유인숙님, 검은 콩이 탈모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모발 성장, 항산화, 항노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검은 콩이 탈모 방지 효능이 있다는 의학적 논문은 아직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0419님,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하나요? 전 비누가 편한데. 네, 샴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누는 피부를 닦는 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샴푸는 모발과 두피를 닦는 데 아주 적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샴푸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으로 이정욱님께서 탈모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93년생인데 지금부터 모발 심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적절식인가요? 네, 적절 시기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도 만약에 보기가 너무 심할 정도로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적어도 좀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하던데요. 흡연이 탈모에도 악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럼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담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영향을 잘 가지 못하게 하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 또 탈모가 진행된 사람한테서는 회복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시기 권장합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 탈모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하의 멜로팝,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곡으로 함께 해볼까요?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항상 여러분들께 좀 편안한 음악들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는데요. 매주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작곡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음악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준비해봤어요. 아마 8, 90년대 가요 좀 열심히 들었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가수이자 작곡가 또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석준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오석준 씨가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그 몇몇 히트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라디오를 꾸준히 들어주셨던 좀 헤비 청취자 분들 가운데에서는 노래를 모를 수는 없는 그런 아티스트고요. 66년생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가요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노래 들어보시면 절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장담을 하는 곡, 좀 킬링 트랙을 오늘 준비하기도 해서 네, 누굴까 궁금해 해주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석준 특집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어떤 곡을 처음 들어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이 제가 저의 이 약간 회심의 트랙이거든요. 웃어요. 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그 웃어요 웃어봐요 하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라디오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고 진짜 단순하게 웃어보자는 메시지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은 오석준 씨의 3집에서 나온 히트곡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곡 이외에도 뭐 2집에서는 내일일기 그리고 4집에서는 겨울바람 아마 이런 곡들도 그 인트로나 뭐 앞부분만 들어보면 다들 알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좀 대중적인 히트곡을 많이 만든 아티스트입니다. 보통 그 음악적으로 저 같은 평론가나 이제 음악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집을 많이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 러브 앤 드림이라고 하는 앨범이고 제가 또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지만 실질적인 히트곡들은 뭐 2집, 3집 앞서 말씀드린 조금 중기작 정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오석준 씨 안에서 약간 옛날에 김현철 씨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1, 2집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김현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달의 몰락 그 3집이 히트를 하면서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오석준 씨 같은 경우에도 3집으로 이 웃어요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곡 먼저 듣고 이외에도 또 오석준 씨의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느껴볼 수 있는 곡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석준의 웃어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웃어요. 아이고 노래 잘하시네요. 오석준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깔끔하고 목소리 고운데 잠깐 네. 제가 노래 들으면서 네. 찾아봤는데 네네. 그 외모는 또 그 푸근한 느낌의 곰돌이 푸 같은 느낌이세요. 아까 그 얘기하셔서 정말 표현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목소리는 굉장히 좀 미성이고 남성 그 보컬치고는 고음인 편인데 외모적으로는 푸근한 느낌이 있어서 반전 매력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요즘 이야기하는 확실히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였고 예전에 뭐 가요 톱10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자주 출연을 했던 아티스트라 그런 요즘 말로 이제 갭이 있다. 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매력을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웃을 수밖에 없는 계속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요. 웃어라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석준 씨를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한 곡은 이 곡이었지만 네. 사실 음악씬 안에서는 오석준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첫 번째 앨범이에요. 1집 자체가 러브 앤 드림, 뭔가 사랑과 꿈? 그냥 대중음악이라는 곳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그릴 수 있는 테마를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또 청춘.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 시절의 청춘의 느낌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그러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사운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앨범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앨범이 나온 게 88년이었는데
그 김현철 씨 같은 이후에 이제 한국의 어떤 고급 가요의 아버지처럼 네. 이야기되는 아티스트들도 그 앨범에서 나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창작자들에게도 또 이제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겨지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희가 이 멜로팝이라는 코너에서도 자주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앞서 언급된 김현철 씨나 빛과 소금이나 그 당시에 세련된 음악을 했었던 어떤 좀 앞서간 가요를 들려준 아티스트들이 요즘 MZ 세대들에게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이 앨범 러브 앤 드림도 그렇게 발굴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대를 넘어서서 사랑받는 게 진짜 맞아요. 명곡이라고 하잖아요. 네. 게다가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게 1집이라고 하셔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곡일까요? 제가 준비한 곡은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이라는 곡이고요. 제목부터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랑도 있고 이 밤을 지나가면 안 될 것 또 같고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막 새내기로 들어가면 친구들과 이렇게 가볍게 한 잔 기울이면서 밤새도록 뭔가 인생 이야기 좋아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평론가님 시간 있으신가요? 해보실까요? 뭔가 그런 좀 풋풋한 느낌도 나는 여러 가지의 감성을 담고 있는 음악인데 이 곡이 또 최근에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주인공 덕선과 정환이 학생 주임을 피해서 골목길에 숨어들었을 때 좀 낭만적인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듣기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오석준 씨 이게 데뷔 앨범이었으니까 등장을 두고 이제 유재하와 그다음에 김성호 씨라고 이제 김성호의 회상 뭐 이런 곡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이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섞은 것 같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신인인데도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음악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가요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곡이거든요.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목소리입니다.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듣고 왔습니다. 좋죠. 지금 계절이랑도 잘 어울리는 맞아요. 것 약간 같아요. 그 초여름밤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곡이죠. 여러 생각이 나게 하면서 이제 참 좋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 평론가님과 나누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있었던 진짜 좋았던 시절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오석준 특집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다고요. 맞아요. 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역시 청춘이면서도 조금 더 맑고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곡을 준비해봤어요. 네. 바로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다들 아시죠? 네. 진짜 이 곡은 바닷가 같은 데서 캠프파이어 같은 걸 놓고 정말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오장박이 다들 아시겠지만 오석준의 오 그리고 장필순의 장. 박정훈의 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장필순이랑 박정훈 씨가 하는데 이제 오석준 씨가 노래를 만든 그런 곡으로 당시 뭐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 청춘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원래 그 굿모닝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이제 국내 영화의 OST였는데 이 앨범 자체가 워낙에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당시 기획자가 몇 곡을 이제 더하고 빼서 오장박의 독집으로 재구성을 해서 발매를 하게 될 정도로 이 곡과 오장박이라고 하는 트리오의 인기가 참 대단했었고요. 아마 절로 추억이 넘실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특유의 약간 폴카 리듬 같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 그 멜로디에 다들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유나의 멜로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함께 들으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